안녕하세요. 아, 파스칼 기냐르의 주요 작품 요약과 발췌문. 예, 오늘 그 두 번째 작품으로 은밀한 생, V Secret, 은밀한 생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은밀한 생이 뭘까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발췌문을 통해서 충분히 좀 감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밀한 생, 비스크레트라는 이 작품은 소설과 에세이, 신화와 자전적 고백이 뒤섞인 독특한 형식의 작품이다. 이 책은 우리가 타인에게 보여주는 공적인 삶, 이면에 존재하는 말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영역, 이걸 끼냐르는 이 공적인 삶을 낮의 삶, 또 이 근원적인 영역을 밤의 삶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은밀한 생은 아주 놀라울 만큼 새로운데 그래서 아름다운 건지 모르겠네요. 아름답다는 것은 상투적이지 않고 이제 새로운데 우리가 거기에 공감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어려워서 감히 접근을 못하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접근하면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은밀한 생이 뭔가를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밀한 생이란 무엇인가? 끼냐르가 말하는 은밀한 생은 사회적 신분이나 이름, 언어로 규정되는 낮의 삶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태내에서 겪었던 태초의 기억,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못한 치명적인 사랑,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마주하는 고독과 침묵의 세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작가는 이 은밀한 영역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가장 진실한 핵심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독서와 사랑과 독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문단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랑과 독서는 다 자아의 황홀한 실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유명한 명제는 우리는 읽기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읽는다 이런 명제가 있는데 끼냐르에게 사랑은 독서와 같은 본질을 공유한다.
사랑하는 것과 독서하는 것이 그 내용이 같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랑은 타자에게 완전히 몰입하여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황홀한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서 또한 책 속으로 들어가 현실의 나를 지우고 타자, 즉 저자의 영혼과 만나는 은밀한 운동이다. 이 두 행위 모두 세속적인 세계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 은밀한 생의 심연으로 투신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 이전의 세계와 음악. 기냐르는 인간이 언어를 배우면서 오히려 잃어버린 것들에 주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을 밤의 언어인 음악과 음악을 밤의 언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악과 연결하는데 음악은 논리적인 단어가 닿지 못하는 깊은 무의식을 건드리며 우리를 언어 이전의 상태, 즉 그 기원으로 되돌려 보낸다. 작가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소음들을 거부하고 내밀한 사유가 발효되는 침묵의 가치를 예찬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상실과 고독의 미학. 이 작품은 상실을 슬픔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생기는 그 빈자리, 즉 결핍, 빈자리가 예술과 욕망을 탄생시키는 동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들을 기억하고 내면에 간직하는 힘에서 나온다고 얘기하죠. 혼자 있는 시간, 즉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자기 안의 그림자와 대화하는 진정한 자아를 재건하는 시간이다. 여기 그림자의 끼나린 이 그림자, 옹브루 그림자라는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언급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체와 구성의 특징. 은밀한 생은 기승전결이 있는 서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의 그런 소설과는 좀 다른 형태를 갖고 있죠. 짧고 날카로운 아포리즘, 음악과 화가들의 일화, 작가의 자전적 회고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다. 이는 독자가 글을 읽으며 스스로 멈추고 사유하려는 의도입니다. 한마디로 책의 중간중간에 아주 공백이 많은데 그 공백을 통해서 우리는 멈추고 스스로 생각에 빠지고 명상에 잠기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끼냐르는 단단하고 고풍스러운 문체를 통해 독자를 일상의 수다스러운 언어에서 떼어내어 깊고 고요한 사유의 숲으로 인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파스칼 끼냐르가 말하는 은밀한 생은 사회적 페르소나와 언어로 규정되는 낮의 세계에서 벗어나 인간 내면에 깊이 침잠해 있는 언어 이전의 기원과 침묵의 영토, 타인의 시선과 소음으로부터 물러나 책과 침묵,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태초의 감각들로 자기의 내면을 채우는 삶을 말합니다. 자, 대체로 이 책의 그 성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발췌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은밀한 생이란 뭔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번역문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밤은 단지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기원으로의 회귀이다. 어둠 속에서 육체의 경계는 녹아내린다. 우리는 어머니의 양수 속을 떠다니던 얼굴 없는 존재로 되돌아간다. 은밀한 생은 대낮의 노골적인 빛을 거부하는 우리 안의 한 부분이며 모든 것이 여전히 가능하고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그림자를 선호하는 부분이다.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La nuit n'est pas seulement le temps du sommeil. Elle est le retour à l'origine. 밤은 다만 le temps de sommeil. 잠자는 시간이죠. 잠자는 시간이 아니다. Elle est le retour à l'origine. 밤은 origin, 기원. 기원으로의 회귀다. 기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Dans l'obscurité, les frontières du corps se dissolvent. Dans l'obscurité, 어둠 속에서 les frontières du corps, 우리 육체의 경계는 se dissolve, 녹아내린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죠. Nous redevenons ces êtres sans visage qui flottent dans l'eau maternelle. 우리는 être sans visage, 얼굴이 없는 존재. 다시 얼굴이 없는 존재로 돌아간다. 그 얼굴이 없는 존재는 qui flotte dans l'eau maternelle. l'eau maternelle. 그 어머니의 물이니까 그 양수죠, 양수.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그 양수 속에 떠 있는 그런 얼굴이다. 우리가 그 텐에 있을 때에 그 양수에 떠 있을 때 그때는 무슨 뭐 얼굴이랄 게 없는 그런 존재죠.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la vie secrète est cette part de nous qui refuse la lumière crue du jour. 그래서 은밀한 생이란, 은밀한 삶이란, 비밀스러운 삶이란, cette part de nous, 우리의 그러한 부분이다. 어떤 부분? qui refuse la lumière crue du jour. 그 낮의 그 생경한 빛, 낮의 그 생경한 빛, 뭐 거친 빛, 여기서는 노골적인 빛,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런 그 빛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대낮의 노골적인 빛을 거부하는 그 우리 안의 한 부분이다. 그것이 이제 은밀한 생이라는 거죠. 또 다시 말하면
cette part qui préfère l'ombre ou tout est encore possible.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préfère l'ombre 그림자, 그림자를 더 선호하는 그런 부분. 어떤 그림자? tout est encore possible. 모든 것이 아직 가능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그림자를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다. 또 ou rien n'est encore défini par le regard d'autrui. regard d'autrui, 타인의 시선이죠.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규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은밀한 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모든 것이 여전히 가능하고 tout est encore possible.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그림자를 선호하는 부분이다. 말은 좀 더 약간 사족을 붙이자면은 낮, 이것은 이제 사회적 자아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밤, 이걸 근원적 자아, 요것은 낮의 자아와 밤의 자아를 이렇게 대비시키는 건데, 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상태, 즉 규정되지 않은 순수한 가능성의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끼냐에게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린 진실한 나와 인류의 뿌리가 숨겨져 있는 그런 성스러운 장소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번역문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밤은 단지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기온으로의 회귀이다. 어둠 속에서 육체의 경계는 녹아내린다. 우리는 어머니 양수 속을 떠다니던 얼굴 없는 존재로 되돌아간다. 은밀한 생은 대낮의 노골적인 빛을 거부하는 우리 안의 한 부분이며 모든 것이 여전히 가능하고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그림자를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다. 자, 두 번째 발췌문입니다. 이것은 침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침묵은 소리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가 너무나 충만하여 더 이상 단어들이 필요치 않은 영혼의 상태이다. 은밀한 생에서 침묵은 너무나 소중하여 말로는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을 담아두는 보석합니다. 소리내어 외쳐지는 모든 것은 사실이지만 침묵 속에 묻힌 모든 것은 마음의 어둠 속에서 머물며 발효된다. 원문 보겠습니다. Le silence n'est pas l'absence de bruit. 침묵은 소리의 부재가 아니다. Il est un état de l'âme où les mots ne sont plus nécessaires. 그 침묵은 영혼의 상태인데 어떤 영혼의 상태냐면은 les mots ne sont plus nécessaires. 그 말, 단어, 그 언어, 문자, 그러니까
단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그런 영혼의 상태다. Parce que la présence est totale. 왜냐면은 parce que la présence, 그 현존, 그 영혼의 그 현존이 total, 전체적인, 충만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혼의 그 현존이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의 이제 말이 필요가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존재가 너무나 충만하여 더 이상 단어들이 필요치 않은 영혼의 상태이다. Dans la vie secrète, le silence et l'écran, où se dépose ce qui est trop précieux pour être dit. Dans la vie secrète, 은밀한 생 속에서 le silence et l'écran, 침묵은 보석함이다. 보석함과 같은 것이다. 어떤 보석함? où se dépose, 놓여있는 ce qui est trop précieux pour être dit. 너무도 précieux, 소중한, 너무도 귀한, 너무나 소중한 것. 뭐하기에? pour être dit. 말로 표현하기에는, 말로 되어지기에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소중한 것이 놓여있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보물들이 담겨지는 그런 보석함이다. 은밀한 생에서 침묵은 너무나 소중하여 말로는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을 담아두는 보석함이다. Tout ce qui crie espère, crie, 그 외치다. 모든 그 외쳐지는 것들, 소리내서 외치는 그런 것들은 스페르, 사라진다. 페르, 사라지고. 근데 tout ce qui est tu demeure fermante dans l'obscurité du cœur. 모든 그 tu, 침묵하는 거죠. 때르, 그러니까 소리 없는, 말하자면 침묵하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침묵 속에 묻힌 모든 것은 demeure, 머물고 fermante, 발효된다. Dans l'obscurité du cœur, 그 마음의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 머물면서 그리고 스스로 발효된다. 천천히 음미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침묵은 소리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가 너무나 충만하여 더 이상 단어들이 필요치 않은 영혼의 상태이다. 은밀한 생에서 침묵은 너무나 소중하여 말로는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을 담아두는 보석함이다. 소리내어 외쳐지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침묵 속에 묻힌 모든 것은 마음의 어둠 속에서 머물며 발효된다. 자, 세 번째 발췌문입니다. 사랑과 독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자, 여기서 그 발췌문을 그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위험하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낚아채 다른 삶으로 던져버리며 당신은 거기서 결코 상처 없이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책, 정말 훌륭한 책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Un livre est un danger. 책은 위험이다. Il va arracher à votre vie pour vous jeter dans une autre dont vous ne sortirez pas indemne. arracher는 뽑아내다 이런 뜻이죠. 그 책은 당신을 뽑아낸다. À votre vie.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뽑아내갖고 어떻게 하냐. Pour vous jeter dans un autre. 다른 곳으로 당신을 던져버린다. 어떤 다른 곳이냐면은, vous ne sortirez pas indemne. 당신은 거기로부터 sortir에 벗어나다, 빠져나오다. indemne는 이제 피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피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당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다른 곳. 그런 다른 삶으로 당신을 던져버린다. 책은 위험하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낚아채 다른 삶으로 던져버리며 당신은 거기서 결코 상처 없이 돌아오지 못한다. 그 책이 주는 어떤 강력한 그 삶의 영향력을 지금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췌문. 사랑하는 사람들은 책을 읽는다. 그들은 홀로 있다. 그들은 상대방이 돌아오거나 날이 밝기를 기다린다. 그들은 현실에서 결핍된 것 혹은 욕망 안에서 자신을 드럽게 하는 것을 책 속에서 찾는다. 독서는 고독을 그 안에 머물며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변모시키는 은밀한 활동이다. 우리는 결코 혼자 책을 읽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애타게 불고 있는 그 사람의 그림자와 함께 읽는 것이다.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Ceux qui aiment lisent. Ceux qui aiment. 사랑하는 자들은 리즈, 책을 읽는다. Ils sont seuls. 그들은 홀로 있다. 뭐 책 읽을 때는 혼자 읽겠죠. Ils attendent que l'autre revienne ou que le jour se lève. 그 책을 읽는 자들은 기다린다. 뭐를? L'autre revienne. 다른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연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 연인을 말하겠죠. 그 상대방이 호비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혹은 le jour se lève. 날이 밝기를, 해가 다시 떠오르기를 기다린다. Il cherche dans le livre
ce qui leur manque dans la réalité. 그들은 찾는다. dans les livres 책 속에서 뭐를 ce qui leur manque dans la réalité. 현실에서 현실에서 그들에게 결핍된 것. 현실에서 그들에게 결핍된 것을 책 속에서 찾는다. 혹은 ce qui leur fait peur dans le désir. 그러니까 욕망 속에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욕망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 그들은 현실에서 결핍된 것 혹은 욕망 안에서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을 책 속에서 찾는다. Lire est cette activité secrète qui consiste à transformer la solitude en un attente habitée. 책 읽는다는 것은 이러한 그 은밀한 활동이다. Cette activité secrète. 어떤 은밀한 활동? qui consiste à 뭐뭐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transformer, 변형시키다, 변화시키다. 뭐를? la solitude, 고독을 attente habitée. 직역을 하면 habite는 어디에 거주하다, 머물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머무는 기다림. 머무는 기다림으로 고독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밀한 활동. 이 말이 조금 약간 애매한데, 원래 아비떼는 이제 어디에 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독서는 고독을 그 안에 머물며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 네. 그러니까 그 고독 속에서 일단 살면서 무언가를 아땅땅하는 거, 기다리는 것. 그냥 고독을 기다림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근데 그 기다림은 그 고독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고독한 삶 속에 거주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죠. 그래서 고독을 그 안에 머물며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변모시키는 은밀한 활동이다. 그 다음에 on ne l'est jamais seul.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서 책을 읽는 게 아니다. 물론 우리는 책을 읽을 때 혼자 읽죠. 혼자 읽는데, 그러나 혼자 읽는 게 아니다. 이러니까. 왜? Only avec l'ombre de celui qu'on appelle. 우리는 어떤 그림자와 함께 책을 읽는다. 어떤 그림자냐면은 celui qu'on appelle. 우리가 부르는 그런 사람의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애타게 갈망하는, 우리가 애타게 부르는 그 사람의 그림자, 그 사람의 그림자를 옆에 두고서 그림자와 함께 우리는 책을 읽는다.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애타게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의 그림자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머릿속에 늘 그런 그리움, 을 가진 채로 이렇게 독서를 하게 되죠. 그 그림자와 함께 처리는 것이죠. 번역문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 읽는다. 그들은 홀로 있다. 그들은 상대방이 돌아오거나 날이 밝기를 기다린다. 그들은 현실에서 결핍된 것 혹은 욕망 안에서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을 책 속에서 찾는다. 독서는 고독을 그 안에 머물며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변모시키는 은밀한 활동이다. 우리는 결코 혼자 읽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애타게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의 그림자와 함께 있는 것이다. On y avec l'ombre de celui qu'on appelle. 우리가 애타게 부르는 그 사람의 그림자와 함께 우리는 절 읽는다. 자, 네 번째 발칙문 보겠습니다. 사랑과 케노시스. 케노시스란 말은 이제 자기 비움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도 두 개의 발제문을 적어놨는데 사랑은 무단 침입이다. 누군가가 당신 안으로 들어오고 당신은 더 이상 그를 쫓아낼 수 없다. 이제 사랑 그런 거라는 거죠. L'amour est l'effraction. 무단 침입, effraction. 허락도 안 받고 쳐들어오는 거죠. Quelqu'un entre en vous. 누군가가 당신 안으로 들어온다. Et vous ne pouvez plus l'expulser.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그를 쫓아낼 수가 없다. 사랑은 무단 침입이다. 누군가가 당신 안으로 들어오고 당신은 더 이상 그를 쫓아낼 수 없다. 두 번째는 사랑한다는 것은 재앙이다. 캐타스트로프. 그것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 운명의 난입이다. 우리는 옷을 고르듯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격당하고 침범당하며 박탈당한다. 하지만 바로 이 박탈 속에 유일하고 진정한 자유가 거주한다. 그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머무지 않는 자유, 타자의 영토가 되는 자유다. 조금 어려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Aimer est une catastrophe. 재앙이라는 뜻이다. catastrophe. 사랑한다는 것은 재앙이다. 왜? C'est l'irruption d'un destin qui ne demande pas la permission. 그것은 그 운명의 난입, 운명이 그냥 쳐들어오는 것. 어떤 운명이냐면 qui ne demande pas la permission. 허락이죠, 허락, permission. 허락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운명의 난입이다.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뭐 내가
어? 너를 사랑해도 되겠냐 하는 그런 허락이 필요 없다는 거죠. 허락 맞지 않고 그냥 쳐들어온다는 거죠. On ne choisit pas d'aimer comme on choisit un vêtement. 마치 우리가 옷을 고르듯 사랑을 선택할 수는 없다.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을 선택하는 것과 옷을 고르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On est frappé, on est envahi, on est dépossédé. frappé는 타격하는 거,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격당하고, 그리고 침범당하고, envahi, 그리고 dépossédé, 박탈하다 이런 뜻인데, 박탈당한다. 우리는 타격당하고 침범당하며 박탈당한다. C'est dans cette dépossession que réside la seule liberté véritable. 세크의 강조 구문인데, 그런데 뒤에부터 하면 réside la seule liberté véritable. 유일하고도 진정한 자유가 머무는 곳. 그러니까 유일하고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은 근데 바로 그러한 그 박탈 속에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박탈 속에서만 우리가 그냥 박탈된 상태 속에서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하지만 바로 그 박탈 속에 유일하고 진정한 자유가 거주한다. Celle de ne plus être soi-même, celle de devenir le territoire d'un autre. Celle, 여기서 이제 리베르테를 받은 말인데, 자, 어떤 자유냐면 de ne plus être soi-même,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되지 않는 그런 자유.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죠. Celle de devenir le territoire, 영토, d'un autre, 다른 사람의 영토가 된 것.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영토가 된대요. 다른 사람의 영토가 되는 그런 자유. 이 말이 좀 얼핏 어려울 수 있는데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타자가 영토가 된다는 것은 le territoire d'un autre, 더 이상 나를 고집하지 않는 수동적인 자기 비움을 의미한다. 내가 타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자의 공간이 되어주는 것이다. 내가 타자가 머물 수 있는 영토가 될 때 나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타자의 존재와 섞이게 된다. 이것은 굴종이 아니라 나라는 좁은 틀을 깨고 자아가 확장되는 신비로운 경험이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재앙이다. 그것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 운명의 난입이다. 우리는 옷을 고르듯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격당하고 침범당하며 박탈당한다. 하지만 바로 이 박탈 속에 유일하고 진정한 자유가 거주한다. 그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머물지 않는 자유, 타자의 영토가 되는 자유이다.
다섯 번째 발췌문입니다. 자, 음악의 비극적 숭고함이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은밀한 생을 그 음악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데, 음악은 밤의 언어이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 은밀한 삶이란 그 어떤 밤의 삶이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것은 우리 내면에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것들에게 말을 건다. 자, La musique est la langue de la nuit. 밤의 언어다. 음악은 밤의 언어다. Elle parle à ce qui en nous n'a pas encore de nom. 그 음악은 뭐에 말을 거냐면은 우리 안에 아직 n'a pas encore de nom. 아직 이름을 갖지 못한 것. 그러니까 아직 이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다가 음악은 말을 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참 음악은 참 대단한 것이죠. 음악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또 모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음악은 귀의 즐거움을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오지 않는 것을 부르기 위해 발명되었다. 그것은 질서를 갖춘 외침이다. 음악은 상실된 목소리의 소리, 원시림에서의 그 첫 번째 부름을 되찾으려 한다. 모든 음표는 존재들을 갈라놓는 시면을 메우려는 시도다. 음악이 우리를 그토록 슬프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극복할 수 없는 거리감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La musique n'a pas été inventée pour le désir des oreilles. 음악은 plaisir des oreilles. 귀의 즐거움. 귀의 즐거움을 위해서 inventé. 발명된 것이 아니었다. 뭐 귀를 즐겁게 하라고 음악을 만든 게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뭐냐? Mais pour appeler ce qui ne vient pas, ce qui ne vient pas, 오지 않는 것, 오지 않는 것을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 음악을 대단히 그 깊이 있게 사유하고 있죠. 음악은 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지 않는 것을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Elle est un cri qui s'est ordonné. ordonné는 뭐 질서를 부여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qui s'est ordonné. 그러니까 질서 잡힌, 질서가 부여된 그러한 외침이다. 그 외침은 외침인데 그 외침에는 어떤 질서가 있는 거죠. 질서를 갖고 있는 어떤 형식이 있는 거죠.
Elle cherche à retrouver le son de la voix perdue. 음악은 la voix perdue, 잃어버린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목소리의 그 소리를 다시 발견하고자 한다. 또 le premier appel dans la forêt primaire. 그러니까 최초의 숲, 어떤 에덴 동산 같은 뭐 그런 거를 연상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그냥 원시림이라고 그랬는데 그 최초의 숲속에서의 그 첫 번째 부름, 그냥 아주 원초적인 아주 기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소리를 찾는 것이죠. 원시림에서의 그 첫 번째 부름을 되찾으려 한다. Chaque note est une tentative de combler l'abîme qui sépare les êtres. 그러니까 chaque note, 모든 그 음표는, 음악의 그 음표는 est une tentative de combler, 채우다, l'abîme, 시면, qui sépare les êtres. 그 존재를 갈라놓는, 존재들을 분리하는 그런 시면을 채우려는 그 시도다. 모든 표는 존재들을 갈라놓는 시면을 메우려는 시도다. C'est pourquoi elle nous rend si triste. 그래서 음악은 그토록 우리를 슬프게 한다. Elle nous rappelle la distance insurmontable. 음악은 우리를 상기시킨다. 우리에게 뭘 상기시키냐? La distance insurmontable. 극복할 수 없는 그 거리. 그 극복할 수 없는 거리. 그러니까 존재들 사이에 벌어진 그 틈, 그 극복할 수 없는 그 거리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슬프다. 그런 얘기죠. 여기 해설 잠깐 보겠습니다. 음악은 이 침묵과 단절이 골짜기로 다리를 놓으려는 인간의 가장 처절한 몸짓이다. 기냐르는 음악의 기원을 상실과 부름에서 찾는다. 음악이 감미할 때조차 우리의 내면에 근원적인 슬픔에 고인 이유는 그 행위의 불가능성 때문이다. 닿을 수 없는 대상을 향한 외침이 음악이 되었기에 음악은 항상 근원적인 슬픔을 동반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음악은 귀의 즐거움을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오지 않는 것을 부르기 위해 발명되었다. 그것은 질서를 갖춘 외침이다. 음악은 상실된 목소리의 소리, 원시림에서의 그 첫 번째 부름을 되찾으려 한다. 모든 음표는 존재들을 갈라놓는 시면을 메우려는 시도다. 음악이 우리를 그토록 슬프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극복할 수 없는 거리감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자, 여섯 번째 발췌문입니다. 우리가 내면에 품고 있는 이미지들은 우리가 가로지르는 풍경들보다 더 실제적이다. 어떤 이미지는 시간의 균열을 통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와 영원히 머문다. 은밀한 생은 세상으로부터 훔쳐낸 그러한 이미지들의 집합이며 우리 내면의 밤에서 푹박이 별처럼 빛나는 빛 혹은 고통의 파편들이다.
대단히 아름다운 문장인데 Les images que nous portons en nous sont plus réelles que les paysages que nous traversons. Les images que nous portons en nous, 그러니까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들은 더욱더 실제적이다. 무엇보다 plus 그죠? Les paysages que nous traversons. 우리가 가로질러 온 그러한 풍경들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보아온 그런 풍경들보다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더 실제적이다. 그런 얘기겠죠. Une image entre en nous à notre insu. 어떤 이미지가 우리 안으로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들어온다. Par une décrire du temps. 시간의 균열. décrire. 시간의 균열. 시간의 균열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는 이제 그 시간의 틈새로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리고 elle reste pour toujours. 이제 그러한 이미지들은 pour toujours 영원히 그 우리 안에 머문다 이거죠. 어떤 이미지는 시간의 균열을 통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와 영원히 머물게 된다. La vie secrète est une collection de ces images volées au monde. 은밀한 생은 이러한 이미지, volées au monde, 우리가 세상에서 훔쳐온 이러한 그 이미지들의 그런 집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뚫고 들어온, 우리 내면을 뚫고 들어온 그런 강력한 이미지들이 있죠. 이제 그것들의 집합이다 이거죠. 달리 얘기하면 des éclats de lumière ou de douleur. 이제 그것은 빛 혹은 고통의 파편들이다. qui brille dans notre nuit intérieure. 우리의 내면에서 빛나는 그러한 빛 혹은 고통의 파편들이다. 마치 comme des étoiles fixées. étoiles fixé니까 그 북박이별, 고정되어 있는 별. 그러니까 북박이별처럼 그렇게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어두운 내면에서 빛나는, 우리의 내면의 밤 속에서 빛나는 그런 빛 혹은 고통. 그것이 이렇게 빛일 수도 있고 또 고통일 수도 있죠. 고통의 빛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의 파편이다. 우리가 내면에 품고 있는 이미지들은 우리가 가로지르는 풍경들보다 더 실제적이다. 어떤 이미지는 시간의 균열을 통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와 영원히 머문다. 은밀한 생은 세상으로부터 훔쳐낸 그러한 이미지들의 집합이며 우리 내면의 밤에서 북박이별처럼 빛나는 빛 혹은 고통의 파편들이다. 대단히 아름답네요. 자, 뭐 이거 필요하시면 조금 참조하시고 그러니까 수평적인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이 어느 순간 깨지면서 그 수직으로 솟아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육체적 글쓰기. 글을 쓴다는 것은 정신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육체의 문제이며 호흡의 문제이고 떨리는 손의 문제다. 우리는 자신의 상처로 단어들이 압력 아래 다시 터지는 흉터로 글을 쓴다. 쓰는 이에게 아무런 대가도 치르게 하지 않는 책은 그것을 읽는 이에게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은밀한 생이 지면에 육화되기 위해서는 사유의 피가 페이지 위로 흘러야만 한다. 멋지네. 보겠습니다. Écrire n'est pas une affaire d'esprit.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정신의 작업이 아니다. C'est une affaire de corps. 그 육체의 문제이며 육체의 작업이며 또 souffle, 우리 숨결, 호흡의 일이며 또 main, qui tremble, 떨리는 그 손의 작업이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 글쓰기라고 한 거죠. On écrit avec ses blessures. 우리는 blessure, 상처죠, 상처. 우리는 그 자신의 그 상처와 함께 상처를 가지고 글을 쓰고 또 avec ses cicatrices, 흉터, cicatrices qui se rouvrent sous la pression des mots. 그 단어의 압력 아래에서 다시 열리는 그 단어의 그 짓누르는 압력 밑에서 다시 터지는, 다시 폭발하는, 다시 열리는 그런 그 흉터를 가지고 우리는 글을 쓴다. 이거죠. Un livre qui ne coûte rien à celui qui l'écrit et ne vaut rien pour celui qui le lit. Qui ne coûte rien à celui qui l'écrit. 그러니까 여기서 르는 그 리브르죠, 책. 그러니까 책을 쓰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런 책.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고통 없이 써진 그런 책. 그건 ne vaut rien, 아무런 가치가 없다. Pour celui qui le lit. 그것을, 그 책을 읽는 독자에게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무런 감동을 줄 수가 없다 이거죠. 쓰는 이에게 아무런 대가도 치르게 하지 않는 책은 그것을 읽는 이에게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Il faut que le sang de la pensée coule sur le page pour que la vie secrète s'y incarne. Il faut que 뭐뭐 해야 된다. Le sang de la pensée, 그 사유의 피가 coule, 흘러야 된다.
sur le page 그 페이지 위로 북 뭐뭐 하도록 La vie secrète 은밀한 삶이 s'y incarne 육화하다 이런 뜻이죠. 은밀한 삶이 그 책 속에서 육화하도록 그 페이지 위에 그 사위의 피가 흘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은밀한 생이 지면에 육화되기 위해서는 사위의 피가 페이지로 흘러야만 한다. 육체는 영혼이 잊은 것을 기억한다. 피부는 생각보다 더 충실한 자신만의 기억을 갖고 있다. Le corps se souvient de ce que l'âme oublie. 육체는 우리가 영혼이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고 있다. La peau a sa propre mémoire. 피부는 그 자신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Plus fidèle que la pensée. 그 생각보다 더 충실한 그런 자신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육체는 영혼이 잊은 것을 기억한다. 피부는 생각보다 더 충실한 자신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자, 8번째입니다. 찾기 위해서는 잃어야 한다. 은밀한 생은 소유가 멈추는 지점에서만 시작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욕망의 동력인 결핍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를 떠나간 것들이 남긴 빈 자리에 비로소 시가 자리를 잡는다. 진정한 부유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억이다. Il faut perdre pour trouver. 찾기 위해서는 잃어버려야 된다. La vie secrète ne commence que là. 은밀한 삶은 바로 거기에서만 시작된다. 어디? où les possessions s'arrêtent. 소유가 멈추는 곳. 바로 그곳에서만 진정한 삶이 시작될 수 있다. Celui qui a tout n'a rien. Celui qui a tout.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는 n'a rien.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 car 왜냐하면 il ne connaît pas le manque. 그는 그러니까 모든 걸 갖고 있는 자, 그는 결핍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결핍? 근데 그 결핍은 qui est le moteur du désir. 욕망의 동력이다. 그러니까 욕망의 동력이 되는 그러한 결핍을 그는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은밀한 생은 소유가 멈추는 지점에서만 시작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욕망의 동력인 결핍을 모르기 때문이다. C'est dans le vide laissé parce qu'il nous a quitté que selon sa poésie. 역시 세크의 그런 강조 구문인데, 그것은 dans le vide, 어떤 공백, 빈자리,
어떤 빈자리냐면은 레세 박스낀 적이 때 우리를 떠나버린 것에 의해 남겨진 그 빈자리. 그 빈자리 속에서다. 뭐가? 그 슬로우 슐라 포에지. 그 포에지가 슬로우슈 자리 잡는 것. 그 시가 자리 잡는 것은 뭐 좀 더 확장하면 그러니까 그 예술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떠나버린 것들에 의해서 남겨진 그 빈자리. 우리를 떠나간 것들이 남긴 빈자리에 비로소 시가 자리 잡는다. La vraie richesse est la mémoire de ce qui n'est plus. 진정한 풍요로움, 진정한 부유함이란 ce qui n'est plus.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억이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억이다. 찾기 위해서는 이뤄야 한다. 은밀한 생은 소유가 멈춘 지점에서만 시작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욕망의 동력인 결핍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를 떠나간 것들이 남긴 빈자리에 비로소 시가 잘 잡는다. 진정한 부유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억이다. 결핍과 상실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과 독서. 우리는 오직 읽기 위해서 사랑한다.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읽는다. 이 둘은 타자 안에서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동일한 현상이다. 자, 오네무크 부리흐 느끄죠. 우리는 다만 읽기 위해서 사랑한다. 또 옥늘리크 부리면 우리는 다만 사랑하기 위해서 읽는다. 절 읽는다. Les deux sont la même disparition. 이 둘,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절 읽는 것은 même disparition. 똑같은 그런 사라집니다. disparition de soi. 그 스스로가 사라지는 것이다. dans l'autre. 타자 속에서 스스로의 사라짐. 이들은 타자 안에서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그런 동일한 현상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책은 타인의 폭력을 겪지 않고 그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그것은 페이지의 침묵을 통해 매개된 대면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육체적 보험보다 더 친밀함을 발견하는데 작가의 영혼이 얼굴이나 목소리의 도움 없이 벌거벗은 채 자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읽는다는 것은 되지 않고 어떤 사회의 불을 만지는 일이다. 하여튼 참 표현들이 네, 기가 막히죠. 자, Le livre est le seul lieu où l'on peut rencontrer l'autre sans subir sa violence. Le livre est le seul lieu. 책은 유일한 장소다. 어떤 장소? où
l'on peut rencontrer l'autre. 우리가 타자를 만날 수 있는. 어떻게? sans subir sa violence. 그 타자의 그런 폭력을 따르지 않고서, 타자의 폭력을 겪지 않고서 타자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책은 타인의 폭력을 겪지 않고 그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또 c'est un face-à-face médiatisé par le silence de page. 그것은 face-à-face, 대면, 얼굴을 마주하는 거죠. médiatisé, 매개된, 뭐에 의해서 par le silence de la page. 그 페이지의 어떤 침묵, 페이지의 침묵을 통해서 매개되는 그런 대면이다. On y trouve une intimité plus grande que dans n'importe quel embrassement. 우리는 그 책에서 어떤 intimité, 친밀함, 어떤 친밀함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plus grande que, plus 그죠? dans n'importe quel embrassement, 포옹인데, 육체적 포옹을 말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육체적 포옹 안에서보다도 더 큰 그런, 친밀함을 찾게 된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육체적 포옹보다 더 큰 친밀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l'âme de l'auteur s'y offre nue. 그 저자, 작가의 영혼이 s'y offre nue, 아주 벌거벗은 채 스스로를 드러낸다. 이거죠. sans le secours de visage ou de la voix. 그 얼굴이나 목소리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저자가 자신의 얼굴이나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고서 아주 그 작가의 벌거벗은 영혼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작가의 영혼이 얼굴이나 목소리의 도움 없이 벌거벗은 채 자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Lire, c'est toucher une pensée sans être brûlé par elle. 책을 읽는다는 것은 c'est toucher une pensée, 어떤 사유를 만지는 것이다. sans être brûlé, brûlé는 불타다, 불에 데이다 이런 뜻인데, par elle. 그 사유에 의해서 우리가 데이지 않고서 그 사유의 불에 데이는 일 없이 그 저제 그 뜨거운 생각을 사유를 만지는 것이다. 그게 독서다 이거죠. 그래서 읽는다는 것은 데이지 않고 어떤 사유의 불을 만지는 일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책은 타인의 폭력을 겪지 않고 그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그것은 페이지의 침묵을 통해 매개된 대면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육체적 포옹보다 더 큰 친밀함을 발견하는데, 작가의 영혼이 얼굴이나 목소리의 도움 없이 벌거벗은 채 자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읽는다는 것은 데이지 않고 어떤 사위의 불을 만드는 일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발치문입니다. 삶의 덧없음과 아름다움. 삶은 짧지만 감각은 거대하다. 우리는 순간을 지나는 승객이며 내면의 욕망의 영원함을 품고 있다. 은밀한 생은 다른 모든 것이 시간에 휩쓸려 갔을 때 남는 것이다. 그것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망각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잿더미 아래에서 계속 타오르는 작은 불꽃의 핵이다. La vie est brève. 인생은 짧다. Mais la sensation est immense. 그러나 감각, 그 삶에 주는 그 감각은 거대하다. Nous sommes des passagers et d'un instant. 우리는 한순간의 그런 승객일 뿐이다. 어떤 승객? Qui porte en nous l'éternité du désir. 그 자신 안에 éternité du désir, 욕망의 영원함, 욕망의 영원함을 품고 있는 그런 승객. 우리는 한순간의 그런 승객일 뿐인데, 근데 그 승객은 그 욕망의 영원한 욕망이라고 되어 있죠. 영원한 욕망을 자신 안에 품고 있는 그런 승객이다. La vie secrète est ce qui reste quand tout le reste a été emporté par le temps. 은밀한 삶이란 ce qui reste, 남아있는 것이다. 언제? quand tout le reste, 그 나머지 모든 것이 a été emporté par le temps, 시간에 의해서 휩쓸려 갔을 때, 시간이 그 모든 것을 휩쓸어 갔을 때 그래도 남아있는 것, 그것이 은밀한 삶이다 이거죠. 우리는 순간을 지나는 승객이며 내면의 욕망의 영원함을 품고 있다. 은밀한 생은 다른 모든 것이 시간에 휩쓸려 왔을 때 남아있는 것이다. C'est ce petit noyau de feu qui continue de brûler sous la cendre des jours, malgré le froid, malgré l'oubli. 그것은 작은 핵이다. petit noyau, 작은 핵이다. petit noyau de feu, 그 불꽃의 핵이다. qui continue de brûler, 계속 타오르는 sous la cendre des jours, 세월의 그 잿더미 아래에서 또 malgré le froid, 추위에도 불구하고 malgré l'oubli, 망각에도 불구하고 추위나 망각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잿더미 아래에서 끊임없이 타고 있는 그 불꽃의 작은 핵, 그것이 La vie secrète, 은밀한 삶이래요. 삶은 짧지만 감각은 거대하다. 우리는 순간을 지나가는 승객이며 내면의 욕망의 영원함을 품고 있다. 은밀한 생은 다른 모든 것이 시간에 휩쓸려 갔을 때 남아있는 것이다. 그것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망각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잿더미 아래에서 계속 타오르는 작은 불꽃의 핵이다. 두 번째 힘은 과거는 결코 지나간 것이 아니다. 과거는 우리 곁을 걷다가 때로는 우리를 앞질러가는 그림자다.
르파세 네버파세. 과거라는 것은 네버파세 지나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지나가서 사라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죠. 언제나 우리가 함께 있다는 얘기죠. 일레 위농프로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인데 기 막슈 아는 곳 우리 옆에서 걷고 있는 그림자다. 기 파파 그리고 때때로 누드봉스 드봉스에는 앞지르다. 우리를 앞질러가는 그런 그림자다. 우리를 앞질러 간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아마도 이런 과거가 어떤 미래를 미래를 형성한다. 미래 영향을 준다. 뭐 그런 의미겠죠 아마도. 과거는 결코 지나간 것이 아니다. 과거는 우리 곁을 걷다가 때로는 우리를 앞질러가는 그런 그림자다. 자, 여기 10개의 문단을 우리가 봤는데 사실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이 많아갖고 여기 조금 더 이렇게 발전문을 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다 주옥 같은 문장들인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제시하는 걸로 그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스칼 끼냐르의 은밀한 생이라는 이 작품의 그런 내용과 발췌문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